아버지는 막노동꾼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밤 10시에 돌아왔어요. 손은 항상 갈라져 있었고 등은 늘 구부정했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지.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민준아, 아버지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선우그룹 회장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강민준 씨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막노동꾼이었던 제 아버지가 사실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를. 2024년 11월 저는 작은 인쇄소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셨던 사람답게 사는 삶이었죠. 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평생 담배도 안 피우셨는데 폐암이라니.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아마도 오랜 기간 미세먼지와 화학물질에 노출되셨던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 공장, 폐기물 처리장, 아버지가 일하신 곳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마지막 3개월을 보내셨어요. 저는 매일 퇴근하고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아버지는 항상 웃으셨어요. 아프셨을 텐데 절대 내색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민준아. 네, 아버지. 아버지는 너한테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아버지.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하나만 부탁할게.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너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너를 찾더라도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알았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저를 찾는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조문객은 10명도 안 됐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분들 몇 명, 그리고 저희 동네 이웃분들. 민준아,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 맨날 웃고 다니셨잖아. 힘든 내색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가셨습니다. 평범한 막노동꾼으로,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한 사람으로.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준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 소속 변호사 김상현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강민준 씨의 부친이 강태성 씨가 맞습니까? 강태성?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요? 무슨?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지? 혹시 아버지가 빚이라도 남기신 건가? 다음 날 저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로펌 중 하나였습니다.
강민준 씨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김상현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고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민준 씨, 혹시 선우그룹을 아십니까? 선우그룹이요? 재벌 회사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선우그룹 선우철 회장님께서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선우그룹 회장이 사망했다고.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김 변호사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에 강민준 씨 이름이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강민준 씨와 강민준 씨의 부친 강태성 씨 이름이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아버지가 선우그룹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일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은 아마 제가 5살 때였을 거예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셨고 어머니는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버지,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왜요? 민준이를 낳고 아프셨거든. 아버지는 그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자랐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다고.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막노동이었죠.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셨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같이 놀아요. 미안하다, 민준아. 아버지 오늘 일 나가야 돼. 또요? 응. 그래야 민준이 밥 먹고 학교 다니지. 아버지는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야, 강민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일용직? 일용직? 그게 뭔데? 그냥 막노동. 막노동? 하하. 너희 아버지 막노동꾼이야?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친구들 아버지처럼 회사에 다니지 않는지, 왜 늘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 아버지, 저 전학 가고 싶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왜 전학 가고 싶어 하는지.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만큼은 믿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친구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공부해야지 왜 일을 해? 용돈 벌려고요. 용돈은 아버지가 줄게. 아버지 돈으로는 부족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후회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무너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 그럼 일해라.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장학금으로 갔어요. 민준아, 장학생 됐어? 응. 대단하다.
축하해.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차피 아버지는 이해 못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취직했습니다. 작은 인쇄소였지만 정규직이었어요. 아버지, 저 취직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회사원이 됐네. 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버지가 사줄게. 아니에요. 제가 사드릴게요. 내가? 네. 이제 저도 돈 벌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를 고깃집에 모셨습니다. 평생 막노동만 하신 아버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좋은 걸 먹이고 싶었어요. 민준아. 네. 아버지 행복하다. 왜요?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아버지는 울먹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너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어. 아버지, 고맙다, 민준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무시했던 건 아닐까? 그리고 1년 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폐암 말기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무너졌어요. 6개월이라니 너무 짧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잘해드릴 시간도 효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민준아, 울지 마라. 병실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어. 무슨, 뭐가 행복하셨어요? 너랑 함께 했잖아. 아버지한테는 그거면 충분했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저를 위해서였다는 걸.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손가락은 여러 번 다친 흔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으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손 아파요. 아, 미안. 아버지 손이 좀 거칠지? 네. 조금만 참아라. 금방 집 도착해. 아버지는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아버지는 모든 걸 하셨어요. 저를 안아주시고 밥을 차려주시고 제 숙제를 봐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후 저는 매일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손 좀 보여주세요. 왜? 핸드크림 발라드릴게요. 핸드크림? 그런 건 필요 없어. 안 해요. 손이 너무 갈라져 있어요. 저는 아버지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드렸습니다. 70년 동안 노동만 한 손. 손금 하나하나에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 평생 힘드셨죠? 아니야. 아버지는 괜찮았어. 거짓말. 정말이야. 너만 잘 자라주면 아버지는 뭐든 할 수 있었어.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건 없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어. 괜찮아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성실하게 사는 거.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거짓말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지. 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성실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 상자를 열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제 사진이었어요. 어렸을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 합격증을 든 사진. 아버지는 제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진들 밑에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가 나왔습니다. 1995년 3월 5일. 민준이가 태어났다. 3.2kg. 건강한 사내 아이. 울음소리가 정말 크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1998년 8월 12일. 민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눈물이 났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 민준이는 그냥 평범하게 자라면 된다. 2005년 2월 27일. 민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맞고 왔다. 너희 아버지 막노동꾼이지? 라는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나은 아버지였다면.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 2013년 11월 4일. 민준이가 대학 장학생이 됐다. 자랑스럽다. 이 아이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훌륭하다. 민준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수첩을 다 읽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는 것도, 제가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것도,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사랑하셨을 뿐.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수첩을 꽉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첩 맨 뒤쪽에 끼워져 있던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였어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지금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미소도 밝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아버지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5월. 태성과 은혜. 은혜? 누구지? 어머니. 인가?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너를 낳고 돌아가셨다는 말 외에는.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 속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행복해 보였고 여유로워 보였고 무엇보다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막노동꾼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구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아버지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사진을 들고 동네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사진 언제쯤 찍힌 건지 아실 수 있나요? 사진관 사장님은 60대 할아버지셨습니다. 어디 보자. 1994년이라고 적혀 있네. 그럼 한 30년 전이겠구만. 사진 배경이 어딘지 아세요? 이건 청담동 쪽 아닌가?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당시 청담동에 있던 웨딩홀 같은데. 청담동? 아버지가 청담동에? 혹시 이 사진 속 사람들 결혼 준비를 하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웨딩홀 앞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저는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어요. 은혜라는 이름만으로 검색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배경이 청담동이라는 단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입고 있던 양복. 그건 분명 비싼 옷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말이 안 됐어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왜 평생 막노동을 하며 살았겠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저는 아버지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본적지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사진 배경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주소는 현재 선우그룹 사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우그룹? 그 유명한 재벌 기업? 저는 손이 떨렸어요. 설마 아버지가 선우그룹과 관련이 있었던 건가?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선우그룹 선우철 회장, 향년 78세로 별세. 저는 뉴스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선우철 회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 눈이 사진 한쪽 구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계속 오전 1158. 다. 뉴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작게 나온 가족 사진. 거기에 제가 본 적 있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은혜. 고인의 장녀 선우은혜 씨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선우은혜. 저는 숨을 멈췄어요. 사진 속 여자가 선우그룹 회장의 딸이었다고요? 그럼 아버지는? 저는 미친 듯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선우은혜.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우그룹 창업주 선우철의 장녀. 1994년 교통사고로 사망. 당시 23세. 1994년 사망. 사진이 찍힌 그 해. 그리고 제가 태어난 해의 1년 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무법인 정도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제 어머니가 선우은혜 씨인가요? 김상현 변호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재벌가의 자식이라고요? 정확히는 선우그룹 회장의 친손자입니다. 그럼 왜 아버지는 평생 막노동을 하며 살았어요? 왜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선우철 회장님의 유언장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유언장이요? 네. 회장님의 장례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장례식 후에 유언장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강민준 씨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저를요? 네. 회장님이 유언장에 명시하셨습니다. 강민준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토요일, 저는 선우그룹 본사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수천 명의 조문객들, 화환, 언론사 카메라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혹시 강민준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여성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태성이를 닮았네요. 누구시죠? 저는 선우미영입니다. 선우은혜의 동생이고 당신의 이모예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모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아요. 곧 다 알게 될 거예요. 선우미영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선우그룹 가족들과 임원들, 그리고 저까지 총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김상현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고 선우철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우철의 유언장. 나 선우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먼저 내 재산 분배에 대해 밝힌다. 선우그룹의 경영권은 장남 선우준혁에게 승계한다. 지분의 60%를 준혁에게, 나머지는 차남 선우민석과 딸 선우미영에게 분배한다. 하지만 이 유언장의 진짜 목적은 재산 분배가 아니다. 나는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1994년 내 장녀 선우은혜는 한 남자를 사랑했다. 그의 이름은 강태성.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은혜보다 5살 많았다. 나는 그 관계를 반대했다. 은혜는 선우그룹의 상속자였고 강태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였다. 아버지, 저는 태성 씨를 사랑해요. 은혜는 울며 애원했다. 재벌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태성 씨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안 된다. 너는 선우가의 딸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저는 유언장을 들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은혜는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태성과 만났다. 그리고 임신했다. 아버지, 저 아기가 생겼어요. 은혜가 말했을 때 나는 분노했다. 당장 낙태해. 싫어요.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은혜는 강태성과 함께 도망쳤다. 나는 사람을 풀어 그들을 찾았다. 그리고 강태성을 만났다. 선우 회장님, 강태성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를 사랑합니다. 아이도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내가 무슨 책임을 지나? 나는 비웃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수로 은혜를 행복하게 해주겠나? 월급쟁이 주제에? 돈은 없지만 저는 은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나는 강태성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라. 첫 번째, 지금 당장 은혜 곁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럼 내가 10억을 주겠다. 2번째, 은혜와 결혼해라. 하지만 나는 은혜를 가문에서 쫓아낼 것이다. 은혜는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돈도 신분도 가족도. 강태성은 울고 있었다. 선택해라. 저는 강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은혜와 함께하겠습니다. 나는 놀랐다. 10억을 거절하다니.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좋아. 그럼 나가라. 은혜도 데리고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강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은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은혜는 임신 8개월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산모는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결정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아이를 살리기로 했다. 은혜는 제왕절개 수술 끝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아이는 건강했다. 3.2kg의 사내 아이. 강태성이 병원에 달려왔다. 은혜, 은혜. 하지만 은혜는 이미 차가워진 후였다. 강태성은 울부짖었다. 은혜야,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신생아실의 아이를 보았다. 저 아이가
우리 아이인가요? 그렇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너는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네. 나는 은혜를 잃었다. 이 아이를 보면 은혜가 생각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볼 수 없다. 회장님, 10억을 주겠다. 그 돈으로 아이를 키워라. 강태성은 10억을 거절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강태성은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갔다. 그리고 사라졌다. 30년 동안 나는 그 아이를 찾지 못했다. 아니, 찾지 않았다. 나는 두려웠다. 그 아이를 보면 은혜가 생각날 것 같아서, 내가 은혜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지금 나는 후회한다. 나는 잘못했다. 강태성을 쫓아내고 은혜를 압박하고 손자를 버린 것 모두 내 잘못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풀어 강태성을 찾았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강태성은 평생 막노동으로 아이를 키웠다는 것을, 10억을 거절하고 스스로 밑바닥 인생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에게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태성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아버지였다. 나는 부끄러웠다. 그리고 1년 전 강태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미안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이 유언장을 쓴다. 강민준, 너는 내 손자다. 선우그룹의 적법한 상속자다. 내 어머니 은혜의 아들이고 강태성의 아들이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30년 동안 내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의 비겁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마. 내 아버지 강태성을 기억해다오. 그는 진정한 아버지였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없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런 아버지를 가진 내가 부럽다. 선우철. 유언장 낭독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포기하셨던 거였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이모인 선우미영 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방으로 갔습니다. 이모님, 아직 어색하죠? 갑자기 이모라고 불러야 하니까. 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선우미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언니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유언장에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 네. 언니 은혜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1987년 언니는 대학생이었어요. 이화여대 영문과. 재벌가 딸이었지만 언니는 절대 그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기려고 했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언니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1990년 언니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아버지를요? 네. 강태성 씨. 선우미영 씨는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태성 씨는 당시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언니가 아르바이트 하던 서점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태성 씨가 먼저 말을 걸었대요. 그리고 언니는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왜요? 태성 씨의 눈빛 때문에. 그 사람 눈에는 진실이 있었어. 거짓이 없었어.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몰래 만났어요. 언니는 자신이 선우그룹 딸이라는 걸 숨겼죠. 난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야. 태성 씨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는 언니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언니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1년 후 언니는 결심했어요. 태성 씨한테 진실을 말해야겠어. 그래서 언니는 모든 걸 고백했어요. 나 사실은 선우그룹 딸이야. 태성 씨는 놀랐죠.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은혜를 사랑하는데. 언니는 그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민준 씨 할아버지셨어요. 선우철 회장님은 절대 그 관계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강태성? 그 남자가 뭘 가졌나? 집안이 어디고 재산이 얼마나 되나? 언니는 매일 아버지와 싸웠어요. 아버지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네, 저는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언니는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죠. 언니는 저한테 말했어요. 미영아, 나 도망갈 거야. 언니, 정신 차려. 아버지가 가만 안 계실 거야. 알아.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내 아이를. 언니는 태성 씨와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도망갔어요. 아버지는 사람을 풀어 언니를 찾았고 태성 씨를 불러들였죠. 유언장에도 나왔지만 아버지는 태성 씨에게 선택을 강요했어요. 10억을 받고 떠나거나 은혜와 함께 모든 걸 잃거나. 태성 씨는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그날 밤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언니는 태성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비가 오는 밤이었죠.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고 언니 차는 중앙선을 넘었어요. 저는 병원에 달려갔어요. 언니는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산모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정하셨어요. 아이를 살려라. 그리고 언니는 제왕절개 수술 끝에 아이를 낳았어요. 민준이 당신을요. 언니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어요. 아이를 태성 씨에게 부탁해. 그게 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선우미영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이모님, 민준 씨, 당신은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언니와 태성 씨의 사랑으로. 두 사람은 세상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태성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10억을 거절하고 혼자서 당신을 키우셨잖아요. 막노동을 하면서까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유품을 다시 꺼냈습니다. 수첩, 사진, 그리고 낡은 편지 한 통. 봉투에는 민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찢어 열었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너는 진실을 알게 됐을 것이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아버지가 왜 평생 막노동을 하며 살았는지. 민준아, 아버지는 너한테 거짓말을 했다. 엄마는 너를 낳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였어. 1994년 8월 12일,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아버지는 울었다. 내 어머니 은혜는 방금 세상을 떠난 후였고 아버지 품에는 3.2kg의 작은 생명이 있었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아버지는 두려웠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때 선우철 회장이 제안했어. 10억을 주겠다. 10억이면 너를 잘 키울 수 있었을 거야.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부족한 것 없이 키울 수 있었겠지.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했어. 왜냐하면 그 돈은 피 묻은 돈이었으니까. 은혜가 죽은 건 선우철 회장 때문이었어. 그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고 은혜가 고통받았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아버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어. 그래서 혼자 너를 키우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어떻게 키울까? 아버지는 당시 작은 회사 과장이었어. 월급은 괜찮았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부족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선우그룹이 두려웠어. 언젠가 그들이 너를 찾으러 올 것 같았거든. 이 아이는 우리 핏줄이다. 데려가겠다. 그러면 아버지는 너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아버지는 사라지기로 결심했어. 회사를 그만두고 이름을 바꾸고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갔지. 막노동판으로. 막노동꾼의 아들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재벌가에서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아버지는 투명인간이 됐어. 사회 밑바닥에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너는 안전했으니까. 너는 평범하게 자랄 수 있었으니까. 민준아, 아버지는 너한테 미안하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해서,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게 해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이것만큼은 믿어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어. 너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너는 아버지의 전부였어. 아버지의 삶 전체였어. 그리고 아버지는 행복했어.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너는 선택해야 할 거야. 선우그룹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살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아버지는 응원한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줘. 돈이나 권력이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아.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야. 아버지는 은혜를 사랑했고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행복했어. 민준아, 너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살아. 그럼 너도 행복할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사랑한다, 민준아.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직장도, 돈도, 미래도 모든 걸 저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편지를 꽉 쥐고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며칠 후 저는 선우미영 이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모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10억을 받고 편하게 사셨을 수도 있었잖아요. 선우미영 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성 씨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진정으로 계속 오후 1205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킨다는 게 선우가에서요. 이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선우철 회장님은 무서운 분이셨어요. 원하는 건 반드시 얻는 사람이었죠. 만약 태성 씨가 10억을 받았다면 그건 계약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10억을 줬다. 그러니 언젠가 손자를 데려갈 권리가 있다. 태성 씨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거죠. 단 한 푼도 받지 않으면
선우가는 민준 씨한테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태성 씨는 언니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죠. 그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성 씨가 막노동을 시작한 건 1994년 10월부터였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사람을 풀어 태성 씨를 추적했거든요. 태성 씨는 알았죠. 언젠가 그들이 아이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연락처를 다 바꿨어요. 그리고 막노동판으로 들어간 거죠. 왜 하필 막노동이었을까요? 막노동은 신분을 숨기기 가장 좋은 일이에요. 현금으로 일당을 받고 이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살면 추적이 어렵거든요. 태성 씨는 일부러 그런 삶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이유로 막노동을 하셨다니. 태성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평생 막노동을 하면서도 민준 씨를 잘 키우셨잖아요. 민준 씨는 대학도 갔고 장학금도 받았고 지금은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고 이 모든 게 태성 씨의 희생 덕분이에요.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알아요.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직업을 숨겼어요. 아버지를 창피해했어요. 태성 씨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셨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하셨던 장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공장, 폐기물 처리장. 강태성 씨 아세요? 강태성? 아, 태성이 형? 한 현장 인부가 대답했습니다. 저 태성이 형 아들인데요. 아들? 아, 민준이. 태성이 형이 맨날 자랑하던. 자랑요? 응. 우리 민준이가 장학금 받았어. 우리 민준이가 대학 갔어. 우리 민준이가 취직했어. 맨날 그랬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자랑하셨다고요? 태성이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일도 열심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우리가 형 술 한잔 해요. 그러면 안 돼. 나 집에 가야 돼. 민준이 밥 차려줘야 돼. 그러고 갔어. 항상 그러셨어요? 응. 30년 동안 한결같았어. 저는 또 울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성이 형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나왔고요. 우리가 형 쉬세요. 그러면 괜찮아. 일 더 할래 그러셨어요. 왜요? 아들 학비 벌려고요. 태성이 형은 맨날 말했어요. 민준이는 나처럼 살면 안 돼.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성이 형이 여기서 일한 건 민준 씨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가장 힘든 일이었죠. 냄새도 지독하고 유해물질도 많고. 그런데 태성이 형은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형,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태성이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 아들이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 이 일이 일당이 제일 세잖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아버지가 폐암에 걸린 이유가 저 때문이었어요. 제 학비 때문에. 형은 정말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평생 본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아버지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선우그룹 본사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민준 씨 오셨습니까? 김상현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제가 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변호사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선우철 회장님이 30년 동안 보관하고 계시던 겁니다. 상자를 열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사진들. 이게 회장님께서 몰래 민준 씨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으셨죠.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보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유치원에 가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운동회, 고등학교 졸업식. 회장님은 민준 씨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다가갈 용기가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태성 씨를 위해 준비하신 겁니다. 봉투 안에는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강태성 공로패,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에게 수여함. 선우철, 회장님은 태성 씨를 존경하셨어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로패를 꺼내 안았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를 인정하셨어요. 민준 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우그룹의 적법한 상속자로서 민준 씨는 회사 지분 2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요? 네. 회장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겁니다. 현재 시세로 약 8천억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8천억? 하지만 민준 씨가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민준 씨의 몫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천억. 아버지가 거절했던 10억의 800배.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는 절반만 받겠습니다. 절반이요? 네. 4천억은 제가 받고 나머지 4천억은 강태성 장학재단을 만들어주세요. 장학재단이요? 네.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요. 아버지 이름으로.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재단 건물에 아버지 동상을 세워주세요. 막노동 복장을 입은 아버지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1년 후, 저는 강태성 장학재단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아버지 동상이 서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아버지. 동상 밑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태성 1965-2023. 사랑으로 아들을 키운 아버지. 그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다. 저는 동상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동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웃고 계시다는 걸. 개소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분들,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 그리고 선우그룹 가족들. 선우미영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언니가 봤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거예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하죠. 민준 씨는 태성 씨와 은혜 언니의 아들다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님,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셨을까요? 이모는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물론이에요. 두 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이었어요.
비록 짧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리고 민준 씨를 남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셨죠. 돈도, 명예도, 편안한 삶도, 그리고 평생 막노동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직업을 숨겼어요. 아버지가 행사에 오시는 걸 싫어했어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다는 걸.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성실함, 사랑, 희생.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어요. 민준아, 아버지야. 너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했다며? 축하한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5년 후, 강태성 장학재단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장학재단이 되었습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우그룹의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장학재단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라면 이걸 원하셨을 거야. 그리고 작년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초등학교 선생님과. 민준 씨, 장인어른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셨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려줘요. 그럴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끝.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강태성이라는 사람. 평생 막노동꾼으로 살았지만 가장 위대한 아버지였던 사람. 그는 8천억의 가치를 거절했습니다. 아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30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평범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했으니까 세상은 그를 막노동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압니다. 아버지가 진정한 귀족이었다는 걸.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평범해 보이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어쩌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사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후회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시길. 안녕히 계세요.